안녕하십니까. 한사회계본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36강은 일반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서 상속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고 어떤 과세 범위고 신고납부 절차는 어떻고 하는 것을 속전속결 상속증여세법 제1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강은 상속세법에 대한 것이라 하고요. 제2강은 이제 증여세법에 대한 걸 얘기할 것인데, 그동안은 이제 이 전략적 쟁점 개념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토탈 세금을 쭉쭉 강의했다가 올 초에 제가 각 세법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 체계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강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법인세도 했고 소득세도 했고 부가세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속증여세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에는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있는 그대로 아주 기본 개요만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안서재경저널 2018년, 19년 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기 39페이지에 이렇게 상속세법 개요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찍어 보시고요. 짤깍.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뒷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상속세법이 개요가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재경전화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속세법에 대해서 일단 납세무자는 누구냐? 첫째, 법정 상속인이다 이거죠.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잘 써 있는데 자녀 등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같이 연대해서 이들이 연대해서 납세인입니다. 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이 법인 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총괄 취득 재산에 대해서 유산세의 개념입니다. 총괄 취득 유산 세금의 개념이다. 취득세금의 개념이 아니라 유산세금의 개념이다. 총괄로, 그래서 하나로 합산한다. 각자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계산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 계산하니까 대개 금액이 사실은 세율이 팍 높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40년대생, 30년대생, 20년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 벌써 30년, 20년 이상 되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가압상속공제 문제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0년대, 40년대 이런 분들은 그 부동산의 가액 상승기에 집을 한 채 내지는 여기저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의외로 상속재산이 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뭐 기초공제, 일괄공제 해가지고 한 12, 3억이 아니라 2, 30억대, 50억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의외로 집 한 채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상속재산, 이것은 이제 그냥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된 부동산이나 등록된 어떤 예금 다 하락이 되는 것이고, 사인 증여한 유증재산, 미리 증여했는데 내가 죽으면 줄게 이런 증여재산도 합산이 되는 것이고, 기타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하는, 의로 분류하는, 합산하는 것이 또 있고, 특별연구자한테 미리 옛날에 분양한 재산도 특별연구자한테 합산해서 리백 다시 소급해서 합산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합산 범위에서는 장방시 개념에서 기간의 개념을 봅시다. 기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의 것까지 합산한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만 10년까지 합산을 하는 것인데, 상속인에 대한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상속인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니까 이때까지 소급해가지고 추적해서 10년을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다 합산을 해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기타 관계에서는 5년까지 선증여, 여태 뭐 공익법인이나 뭐 기타 제3자들한테도 준 게 있으면 5년 것까지도 선증여금을 합산한다. 이런 얘기죠. 시간의 개념은 10년 내지 5년 것까지 옛날을 소급해서 가니까 상속에 대한 분산 플랜을 하더라도 건강할 때 10년 단위로 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간주상속재산으로서는 이제 기타 생명보험금이나 보험금 등 그 당시 퇴직금, 또 공로금, 신탁재산에 대해서 받은 건 플러스이고, 수탁재산으로서 마이너스, 남한테 한 것은 마이너스, 남한테 받은 것 중에서 자기 게 아닌 건 빼고,
시당에서 남한테 맡긴 건데 자기 거는 더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거에다 돌아가신 분의 보험료, 퇴직금, 공로금 등이 다 합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주상속, 이것이 바로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미리 처분이나 인출, 매각 등 한 것도 그렇게 쉽게 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얘기죠. 1년 내라면, 1년 내 처분, 인출, 부담액 중에서는 이제 2억 원 이상은 다 합계해서 2억 원 이상 합산한다. 그러니까, 1년 내에는 이제 2억 원 정도 이상이면 다 합산이 되고, 2년까지 소급해서는 5억 원 이상이면 또 처분액이나 인출, 부담액 중에서 용도, 불분명, 뭐 이렇게 처분 인출 중에서 병원비다, 수술비다, 뭐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야, 이거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 이것들은 2년 내 거는 5억 원, 1년 내 거는 2억 원까지 이상이면 무조건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산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합산 범위 속에서도 비과세된 게 있어요. 국가 등에 유증한 거. 국가에 기증한 거야 뭐 이미 세금 낸 거랑 똑같은 것이니까 그걸 빼는 것이고, 박물관이나 문화재 재산 같은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박물관급, 문화재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도 이제 국가 등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도 좀 증여해 달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잘 하나 모르겠네요. 금양임야, 이거 이제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임야가 있고, 또 묘토, 제사를 지내는 묘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애초부터 금액도 얼마 안 나가지만 이미 세금 낸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기타 또 불산입, 비과세는 아니지만 불산입하는 걸로서는 이제 이미 자기가 공익사업에 출연했다든가, 또 유족 연금, 유족이면 이게 좀 애처로운 것이죠. 이런 연금. 또 어떤 직원의 회사에서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이것도 애처로운 돈이니까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산입한다.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금 이런 것들도 뭔가 재해, 유족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호세산에 산입을 하지 않는 불산입재산에 속한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합산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안 되는 것도 일도 있지만 시간도 10년 내지 5년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고, 또 1년 내지 2년도 역시 타임머신 타고 처분 인출에 대해서 합산한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재산도 있으면 합산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다 한 것을 우리는 상속재산 가액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실비를 빼는데, 실제 비용에는 이제 아직 이런 재산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공과금은 아직 빼진 게 아니니까 이제 미납세금은 이제 공과금 빼주고, 장례비도 500에서 최소 500, 1000만원까지 실비를 빼주는데 1000만원 최대예요. 그러니까 뭐 호화장례를 해도 빼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사망 전 10년 내지 5년 내에 금융기관의 부담 채무, 이런 건 이제 금융기관 부담 채무는 이런 재산을 키우는데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금융기관 부담 채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 뭐가 사졌을 테니까 이게 이제 입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부사했을 테니까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이쪽 재산은 플러스가 됐을 것이고, 재산을 떠받치고 있는 마이너스 요인들, 채무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그냥 개인적 금융은 잘 안 빼져요. 이거는 이제 입증이 안 되니까 금융 채무 이런 것들은 입증이 되고, 또 보증금도 입증이 되니까 이제 빼주고 이러는 것은 빼준다는 얘기죠. 부담 채무, 납골 사용료 500만원까지 미래지향적으로 빼준다. 그런 얘기에서 실비를 빼주는 게 있습니다. 상업재산이 합산 범위한 거에서 실제 비용을 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네 번째로 과세 가능 금액이라고 그래요. 과세 가능한데 이 과세 가능 금액 중에서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제해 주는데 자녀 등등을 겨냥한 이 기초일괄공제가 5억 원이에요. 여기서 물론 뭐 자녀 한 명당 연도별로 뭐 100만원, 또 장애인이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해봤자 5억이 안 되게 해서 무조건 자녀가 있으면 기초일괄공제로 5억 원이 되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할 때는 배우자 공제 말고도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 값에 2억 원 정도는 빼줍니다. 그러나 이제 애들이 있으면 그냥 5억 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이제 한 명의 배우자, 이게 남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여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5억 원을 최소 빼주고 최대 35억 원까지인데 법정 실제 상속 지분 명의를 한 가액을 빼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애들이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 있고 본인 배우자가 이렇게 1.5가 있으면 이거분에 1.5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42.87%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총 상속 재산 중에서 42.87% 곱한 금액을 빼준다는 얘기죠. 그것도 물론 다는 아니고 3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보통 이제 한 50억 정도 되면은 50억 정도 하면 5, 4, 20 이렇게 되니까 20억 원도 빼줄 수 있고 30억 원까지 가려면 한 60, 70억, 43 하면 70억, 47, 28, 예, 한 70억 정도의 재산을 남겼다면은 47, 28, 30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물론 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가야 되고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속 가능한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이 있으면 20%를 공제해 주는데 최소 2천부터 최대 2억 원까지다 이런 얘기죠. 금융예금이 만약에 10억 원 있다. 15억 곱하기 20%면 2억 원이니까 2억 원까지 공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금융예금이 없으면 이제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누구나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공제를 받는 것이죠. 기초일괄공제 5억 원하고 배우공제 5억 원. 그러니까 다 합하면 5억 원 플러스 5억 원 최소 10억 원 되고 금융상속공제 2억 원 하면 12억 원까지 되는 건데 이건 요건이 맞아야 되지만 요 5억 원 플러스 5억 원 10억 원은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이죠. 10억. 그러니까 집 한 채가 10억이다 그러면 뭐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가업, 기업을 집안에서 개인 사업자건 법인이건 기업을 운영하면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데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나서 그 가치가 200원까지 10년 경영하면 200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이건 거의 다 공제해주는 것 같아요. 200원 정도 같이 나오는 회사면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한 30억, 20억 나오면 이제 200억 원이 되죠. 그 다음 20년 경영을 한 기업은 300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50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기업가치평가액이. 기업가치평가액 500억 원이 나오려면 당기순이 50억 원, 매출액 한 1,000억 정도 되는 매출액이 한 2, 3천억까지 중소기업을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해준다는 얘기죠. 또 이 가업이 영농업이다. 영농상속인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제 이렇게 큰 가치의 평가가 안 나오지만 무조건 15억 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 범위에서 재손실을 본 금액이 있다 그러면 재손실을 공제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일반인 공제로서는 이제 동거주택 공양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그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사는 집이면 그것이 동거 봉양을 하는 거니까 동거 봉양을 계속하는 그 고마움에 대한 은혜로서 그 동거주택의 80% 가액, 그런 5억 원까지입니다. 5억 원까지니까 6억짜리 집이면 68, 48, 5억 원 되는 것이죠. 더 높으면 이제 그냥 5억 원만 공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동거봉양 공제도 있으니까 사실은 기초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동거봉양 주택공제 5억 하면 이게 15억 원 되는 것이고 금융예금이 10억 원이 있다면 2억, 한 17억 정도 되는 거니까 공제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거기다 기업을 운영하면은 200억, 300억, 500억까지 공제를 쓰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하려면 뭐 자녀가 끝까지 경영승계를 해야 되고 또 상호 업종을 바꾸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그 돌아가실 때 직원 숫자만큼 끝까지 고용 승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요건이 있어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 아니면 하다가 요건이 흠결돼 가지고 이 공제 요건이 취소가 되면 다시 상호세를 이제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야 이제 그 사람을 들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촘촘히 사람을 쓰지만 한 5년 지나면 로봇 옆에 사람, 로봇 옆에 사람, 로봇 옆에 사람인데 이 로봇들을 갖다가 고용 유지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가졌다 하더라도 기계는 기계죠. 그래서 기계니까 그건 사람이나 야 그러면 이거 억지로 사람을 써야 되고 앞으로 AI가 돼가지고 기계를 쫙 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AI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AI한테
소득세를 무게해 가지고 낼 것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점점 인공지능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가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가업상속공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되면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더 플렉시블하게 정부는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가능 가액에서 각종 이런 그 기초공제, 우리 일반인도 아까 15억까지 공제가 되고 17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이걸 여기다 이제 다당계 누진세를 높여놨는데, 다당계 누진세율은 1억까지 이제 이걸 빼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상속재산이 다 합해서 25억이더라. 근데 저거 다 계산해서 빼니까 17억이 빠지더라. 그럼 이제 8억이 되죠. 8억. 8억이 돼서 이제 1억까지. 8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다당에 대해서 1억까지 1억 곱하기 10% 플러스 4억 곱하기 20% 플러스 이제 4, 5, 3억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0만원, 이게 2사 8천만원, 이게 3, 4, 9천이니까 다 합하면 1.8억 원이 된다. 그럼 이제 25억 원의 상속재산이면서 17억 공제를 빼고 8억에 대해서 1.8억이면 뭐 사실 뭐 25억을 어서 무상으로 받는 거라고 치면 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17억이 잘 빠지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 2, 3억 더 돼요. 그래서 25억 상속받으면 한 3억 내지 4억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 어떤 돈을 깨서 내느냐, 뭐 복잡하게 돼서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어쨌든 누진세를 곱한다. 1억까지는 10%. 1억부터 5억 사이는 20%, 5억에서 10억 사이는 30%. 굉장히 이 구간이 밀접돼 있어요. 그 다음 10억부터 30억 사이는 그래도 30, 40%.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50%다. 이런 얘기죠. 30억,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한 4, 50억부터는 무조건 50% 정도는 정부에 낼 세금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대 생략돼가지고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한테 직접 가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세율을 다 곱한 다음에 30% 할증한 다음에 완샷을 한꺼번에 가니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상속세 내고 또 아버지한테서 나한테 상속세 내고 이런 거를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직접 가니까 상속세 한 단계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한 단계로 끝나는 거에 대한 고마움에 대신해서 30% 할증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다당계 누진세를 딱 곱하면 그때 우리는 산출세율이라고 합니다. 산출세. 산출세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는데 세액공제에서는 이제 일단 자진신고 세액공제가 무조건 이제 연내는 10%였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5%로 내려갔습니다. 10%, 7%, 5%, 작년까지 7%, 올해 이제 2019년부터는 5%로 내려가고 단기상속공제 이건 이제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남은 배우자한테 상속 재산을 이제 실제 법정 상속 명의가액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속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럴 때 그분이 다시 돌아가시면 또 다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시면 1년 내에 돌아가시면 100% 그냥 그대로 안 내게 해주고 1년마다 10%씩 감소돼요. 그래서 만 10년째 들어와요. 보통 배우자 중에서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7, 8년 더 살죠. 또 결혼을 옛날에 2, 3살 일찍 더 했으니까 만 1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집에 가면 이제 80대 넘으면 이제 이 남편은 안 계시고 할머니만 계시고 할머니가 이제 10년 더 사시는데 자기 이름으로 받으면 이제 10년까지 더 장수하시면 더 이상은 이제 이 단기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가시면 100%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살아계신 엄마 배우자가 건강하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단기 상속공제는 불가능하니까 빨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최소공제만 받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속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상속세액이 공제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해외에서 돌아가실 때는 외국에서 납부세액을 외국에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이런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액을 빼준다. 왜? 아까 연도에서 상속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지 5년 내에 선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 증여세는 상속세에 포함이 되면 기납부세액, 일종 미리 납부한 세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증여하는 것에 대한
기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기타의 공제가 있으면 빼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면 우리는 이제 신고와 납부할 세액이다.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신고 부성시하면 10% 가산세가 생기는 것이고, 미납부를 하면 하루당 0.03%니까 연으로 치면 10.9, 한 11%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내는 것이고, 각자 명세일과 시영체 입법 가산세를 내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상수위를 이제 다 계산한 다음에, 현금이 없네. 그럼 어떻게? 주식이나 이런 거는 물납을 할 수가 있고, 부동산 물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납은 50%만 허가가 되고, 나머지 50%는 현금을 어쨌든 헐어가지고 내야 되는 것이죠. 상수 납부세액이 생기는 것이고, 1천만 초과할 때는 2달에 걸쳐서 분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달보다 더 길게 연부, 연납, 연승해서 연도를 이제 쭉 2달보다 더 이렇게 할 때는 1년당 이자율을 연 2.9%를 가산하는 걸로만 하면은 연부연납해서 충분히 길게 연장해서 납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2.9%고 또 그러니까 그냥 다 헐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정 안 되면 그냥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나 토지 아니면 아파트 한쪽, 아파트 한 채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아파트 방 한 칸을 내는 건 아니고 이 공동등기를 부세청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으로 물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